익혀먹는 종족. 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으로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다. 이르면 80만 년 전쯤에 일부 인간 종은 가끔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약 30만 년 전이 되면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은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이제 인간은 빛과 온기에 믿을 만한 원천이자 배회하는 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졌다. 심지어 이후 얼마 뒤부터 인간은 자기 주변에 일부러 불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불을 조심스럽게 잘 지르면 통행이 불가능하던 잡목 숲을 사냥감이 우글거리는 최고의 초원으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불이 꺼지면 석기시대 사업가는 그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 불타는 동물과 견과류, 덩이줄기 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이 하는 최고의 역할은 음식을 익히는 일이다. 조리 덕분에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는 소화할 수 없는 밀, 쌀, 감자 등이 인간의 주식이 되었다. 불은 식품의 화학적 조성뿐 아니라 그 생물학적 영향도 바꿔놓았다. 불에 익히면 음식을 오염시키는 세균과 기생충이 죽는다. 인간이 원래 좋아하던 과일, 견과류, 벌레, 죽은 고기도 불에 익히면 쉽고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침팬지는 날것을 씹어 먹느라 하루 5시간을 소모하지만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는데 1시간이면 족하다. 익히는 요리법 덕분에 인간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식사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더 작은 치아와 더 짧은 창자를 가지고도 그럭저럭 때울 수 있었다. 일부 학자는 익혀먹는 화식의 등장, 인간은 인간의 창자가 짧아진 것, 뇌가 커진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란 창자와 커다란 뇌를 함께 유지하기는 어렵다. 둘 다 에너지를 무척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화식은 창자를 짧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고, 의도치 않은 이런 변화 덕분에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는 커다란 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불은 인간과 동물 불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처음으로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 동물의 힘은 대개 신체에서 나온다. 근육의 힘, 이빨의 크기, 날개의 폭. 동물이 바람이나 파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는 없고 늘 스스로의 신체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독수리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상승 기류를 알아채고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기류를 타고 높이 떠오를 수 있지만 상승 기류의 발생 장소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오직 제 날개 길이만큼만 기류의 덕을 볼 수 있다.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수리와 달리 인간은 불을 일으키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용도로 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의 힘이 신체의 형태나 구조,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었다. 부싯돌이나 불붙은 막대기를 가진 여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숲 전체를 태울 수도 있었다. 불을 길들이는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신호였다. 호모삼피엔스, 형제살인범. 불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5만 년 전 인간은 변방의 존재였다. 이제는 겁을 주어 사자를 쫓아낼 수 있고 추운 밤에 몸을 데울 수도 있으며 가끔씩 숲을 태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종을 통틀어 보더라도 인간은 인도네시아 군도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겨우 100만 명쯤 살았을 것이므로 생태계를 레이더로 훑는다고 할 때 겨우 삑 하는 소리를 한 번 낼 만한 정도였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세계 무대에 이미 등장하였지만 당시까지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 진화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15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 중 한 명이 오늘날의 시체 안치소에 시체로 등장하더라도 그곳 병리학자는 특이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선조, 이전 선조들에 비해 치아와 턱이 작았고 뇌의 크기는 이미 현대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약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땅덩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상충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이 교배 이론은 그들이 서로 끌려 성관계를 하고 뒤섞였다는 설이다.
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인간 집단들과 교배했고 오늘날의 인류는 그 이종 교배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피엔스는 중동과 유럽에 도착해서 네안데르탈린을 만났다. 네안데르탈린은 사피엔스보다 근육이 발달했고 뇌가 더 컸으며 추운 기후에 더 잘 적응했다. 이들은 도구와 불을 사용했고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며 병자와 약자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 이 만화에서 묘사하는 네안데르탈린은 야만적이고 멍청한 혈거인의 상징인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 발견되는 증거들은 그런 이미지를 바꾸었다. 교배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린의 땅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배했고 결국 두 집단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유라시아인은 순수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의 혼합이다. 마찬가지로 사피엔스는 동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도 현지의 호모 에렉투스와 교배했다. 그렇다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피엔스와 에렉투스의 혼합이다.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교체 이론이다. 교체 이론은 전혀 다른 설명을 들려준다.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인종 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종들은 해부학적으로 달랐으며 짝짓기 습관이나 채취까지도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서로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설령 네안데르탈린 로미오와 사피엔스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낳은 아이는 불임이었을 것이다. 이 두 집단의 유전적 격차가 너무 커서 이미 메울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네안데르탈린들이 죽거나 살해되자 그 유전자도 사라졌다. 만일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현대 인류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다. 이 논쟁에선 이 논쟁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이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7만 년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만일 교체 이론이 맞다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대체로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무시해도 좋은 정도다. 하지만 교배 이론이 맞다면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사이에는 수십만 년의 연원을 둔 유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화약고로서 폭발력을 지닌 인종 이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최근 몇십 년은 교체 이론이 이 분야의 상식이었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하며 정치적으로도 더 올바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10년에 끝이 났다. 4년간의 연구 끝에 네안데르탈린의 게놈 지도가 발표된 것이다. 유전학자들은 화석에서 충분한 양의 온전한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얻어서 그것과 현대인의 DNA를 폭넓게 대조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과학자 사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